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시범 강의였다면요. 지금은 비공개 강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앞으로 끝을 두지 않고 계속 중세 그리고 초기 근대 고전을 읽어갈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읽을 책은요. 야콥 토마시우스 집 옆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옆에 여기 계신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철학의 시대적 위상에 대한 이해도 될 것이고, 이 책이 앞으로 읽어가면서 알게 될 이 책의 성격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 개의 글을 두 개의 아주 쉬운 교과서를 써요. 하나는 형이상학 교과서고 하나는 논리학 교과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형이상학 교과서부터 읽어갈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논리학 교과서도 이어서 읽어가던가, 아니면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달 정도 뒤에 이걸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읽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글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명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읽으면 그 뒷 배경들을 몰라서 어렵지만, 저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세 형이상학과 중세 논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 나와 있는 웬만한 그런 교재보다 제가 앞으로 뭘 쓰지 않는 이상 교재보다는 이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이 더 재미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마시우스 우선 강독은 중세와 근대의 형이상학 존재론 강독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사람 글을 골랐고요. 이 사람 글을 다 읽고 나면은 데텐센시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쭉 읽어갈 생각입니다. 길지 않고 짧지만 보통 분들이 혼자서 읽기 어려운 책들, 그리고 매우 형이상학적인 책들, 대체 이런 걸 알아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책들, 하지만 알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 도움이 되는 이런 형이상학 책들을 중에서 좀 간단하고 책들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은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형이상학하고 논리학 둘 다 번역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근에 출판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 저의 강의와 더해진 이런 책이 나와야 된다, 압박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책이 나오면 사시기도 좀 사시고, 한 5에서 6권씩 사셔갖고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이러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좋고 재미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좀 조금 지루하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강의가 지금 사실 녹음을 2번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녹음을 했는데 이게 휴대폰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제 입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지고 다시 녹음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을 하다 보니 전에 것은 연습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제 첫 시작인데 너무 많은 기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편하게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 책이 쓰이는 시기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시기의 이후입니다. 이 책은 1770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형이상학 교과서라고 부를 겁니다. 이 형이상학 교과서가 쓰여지는 시기는 바로 종교개혁 바로 직후예요. 그럼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가 나누어진 겁니다.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근데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도 전 불만이에요. 불교도 유교도 뭐 이슬람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만 개혁이 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쓰니까 뭐 전부 다 개혁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가 한번 옛날에 서로마 제국이죠. 여기에 가톨릭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가톨릭 교회가 분열한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진 거죠.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가톨릭, 그죠? 가톨릭인 거고, 이게 뭡니까? 개신교죠. 이게 가톨릭이고, 잠시만요. 여기 자꾸 올라오지?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게 가톨릭이고, 자꾸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나누어졌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둘로 나누어졌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철학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철학이. 왜 그러냐면, 이 시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기 이전, 초기 근대, 중세에서 초기 근대, 이 무렵까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의학, 법학의 예비학이에요. 신학, 의학,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선 시기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라는 게 지금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철학가가 옛날부터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철학 박사라는 것은 독일에서는 1652년에 등장합니다. 에어하르트 바이겔이라는 사람이 철학 박사가 돼요. 이전에 철학 박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이전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약간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이전에는 철학 박사라고 부르기 어렵고 그 명칭 자체가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에어하르트 바이겔이 철학 박사인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 박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회복지학과 나와도 PhD 그 철학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다 있으면. 왜냐하면 이때의 철학 박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거는 그냥 학문에 있어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분과 학문에서의 특별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독터라는 것은 이게 누구인가? 이것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교부 시대에는 사도와 교부,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12제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은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수의 12제자, 예수를 쫓아다니고 배웠던 12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터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이에요. 그들을 이어서 그리스도교를 가르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독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성서를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 다음에 교부, 다음에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교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독터라고 했어요. 근데 중세 시대 때 여기서 뭐냐 하면 이것도 흔히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이때 중세까지도 그래요. 초기 근대까지도 그런데 무슨 디저테이션, 우리 지금 했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수료하며 이렇게 가르칠 자격을 준 겁니다. 그걸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세 때 오면 1213년에 개나 소나 박사를 한다고 사람들 가르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시범 강의 때 혹시 들으셨던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공인돼 믿을 만한 학자들, 믿을 만한 선생들을 양성하는 공간이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선생을 양성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선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나 나오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1313년에 교황에 의해 가지고 파리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박사가 허락됩니다. 근데 이것도 파리에서 처음 생겼다기보다는요, 그 전에 이슬람 쪽에서 대학이라는 제도와 학위 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서유럽에 들어온 거죠. 그럼 에어하르트가 1652년에 박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철학 박사라고 부르는, 근데 지금 그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분과 학문의 하나로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능 쳐 가지고 가는 그 철학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넓은 의미에서 지혜의 사랑, 필로소피아가 지혜의 사랑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학문 일반에 대한 선생입니다. 학문 일반에 대한 선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 수학, 자연학, 사회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철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학 박사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비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럼 철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온갖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게 철학 박사라고 하면, 한마디로 철학은 뭐냐 하면 철학은 보편학입니다. 보편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 특정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철수, 명희 이런 걸 만나지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거는 구체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보편적인 학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철학은 중세 인문학부의 인문학부처럼 보편학이고 예비학이에요. 근데 철학과가 근대 이후에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을 보세요. 지금 대학교 안에 철학과가 예비학이 아니죠. 만약에 의대, 그 다음에 법대, 그 신학대에 가기 위해서 철학과에 가게 돼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있다면 지금 철학과 교수님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입학에서도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목사, 신부는 좀 아닐까? 하여튼 이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들어가는데 철학과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철학과는 늘 난리 날 거예요. 저도 지금 철학과외를 할 겁니다. 돈 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때는 그래도 잘 나갔다 이거예요. 왜? 예비학이니까 반드시 철학과를 가야지 의학, 신학, 법학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근대 이후에 예비학으로 있지 않게 돼버렸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철학이 할 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신학, 의학, 법학은 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옛날 철학과 혹은 중세 때 인문학부가 하던 과정을 하죠. 그래서 의대가 뭐 6년, 가톨릭 신학교 6년 과정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앞에 그 1, 2학년 때 과정을 좀 기초적인 예비학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철학과를 안 거치고 바로 의사, 변호사, 뭐 판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철학이 할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세 근대 초기에 중세와 근대 초기, 아까 중세라고 그랬죠. 그때는 의학, 법학, 신학, 의학, 법학, 신학의 상위학, 이건 특수학입니다. 무엇을 공부해요. 근데 철학은 그 하위학으로, 하위학이라고 하는 게 노예나 시녀 이런, 한마디로요. 그 얼빵한 것들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칸데 그다음 중세 때 근대 초기에는 의학의 신의 법학의 신형입니다. 의대 가서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은 사람들 있고 교수들 제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논리학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막 삐딱하게 깔라고 그 신학의 신여다 하면서 뭐 헛소리 막 빅빅하고 하는데 의학 법학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나 근대 초기에는 하위학이에요. 근데 보편학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보편적인 사람을 알아야지 구체적인 사람을 연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류학과에 가게 됐다. 더 이상 대학에서 철학이라는 예비학은 통하지 않고 신학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목사, 신부 이것보다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지금처럼. 근데 그게 독일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독일의 철학과가 개박살납니다. 신입생이 안 와요. 종교개혁이 16세기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토마시우스의 책도 16세기 이후 책이죠.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기회 있으시면은 한번 이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면 좋아요. 사실 루터보다 철학사에서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위상이라든가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종교계 루터가 일으켰다면 이 사람은 교육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 루터하고 같이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지역에서는 개신교 계열의 대학이 가톨릭 계열의 대학보다 지적으로 더 우위에 가게 됩니다. 특히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고전학이에요. 고전학이라는 말을 이건 이렇게 이해합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코투스나 오캄 같은 사람이 중세 철학자들의 해석을 걸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중세 사람들이나 교부라든가 이런 것의 해석을 이런 사람들의 지적 노력의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성경을 보는 거군요. 그걸 이제 루터의 신학에서 솔라 세크립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문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문헌학적으로 독일 지역에서는 가톨릭 계열의 대학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온토로기아라는 말도 독일 지역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존재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도. 그 정도로 이제 지적으로 우위에 서고 고전학적으로 우위에 섭니다. 그리고 지역 연방을 구성하는 독일의 지역 연방을 구성하는 미국으로 지금 50개 주가 있으면 주에 주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군주들도 이제 더 이상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어떤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지식인은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엔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지식인을 양성했다면 이제는 분리됐어요. 그러면은 그 개신교회 지역에서는 개신교회 지식인들이 양성되어야지 그곳의 군주, 행정 권력자들이 국가 권력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식인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혹은 지역 권력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학을 설립해요. 이게 국공립대학이죠. 그죠? 그들 중심, 대학이나 지역 권력 중심의 대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 독일 대학의 철학의 성장, 이때 이 철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적 성장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철학과 교수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되려고 하면, 의사 되려고 하면, 변호사 되려고 하면 여전히 철학과를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세워줬어요. 그리고 많이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확보되고 뭐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 루터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루터교회 중심으로 루터교회 출신 철학자들 중심으로 이 시기에 독일에서 큰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돈줄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철학 공부만 하면 돼요. 교과서만 강의만 하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학생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의사, 변호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과 와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중세 파리 대학을 따라가지고 만들었지만 이제 국가 권력 중심의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돼요. 그런데 곧 철학과가 개박살나면 왜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등장하냐 하면 이제 보편학이나 하위학으로서의 철학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정 없이 신학과에 바로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신입생이 급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안 가도 한마디로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법사, 뭐 검사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뚝뚝 떨어집니다. 1720년에 4,400명이었죠. 그런데 1800년에 2,900명으로 신입생 철학 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1750년에는 신입생이 없는 철학과가 등장합니다. 예나대학 같은 신입생 0명. 근데 예나대학만 있는 거 아니고 딴 데도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폐과 있겠죠. 폐과. 필요 없다. 돈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 대학은 폐과 하지는 않았다. 왜 괴티겐 대학에서는 665명 중에서 60명만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에요. 상위학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철학과를 거기 왔는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철학만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대학교에 입시 이런 걸 보면 철학을 나오면은 무슨 뭐 기자도 되고 뭐 교사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철학자 될 수 있다. 여기 철학과 이런 거 배워서 잘할 수 있다 이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제 철학과 나왔지만 제 친구 중에 미용사 되고요. 그다음 시골 가서 일하는 사람, 일하다가 다 잘려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다음 아직까지도 격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과에서 배운 것이 이 사회에서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구체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을 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철학과를 나와도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철학과 안 갑니다. 옛날에는 665명이 전원 철학과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부 들어가서 거쳐서 상위권에 입학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달라진 거예요. 철학과 나와도 돈 안 냅니다.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목사, 신부 안 됩니다. 철학과도.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하려면 상위 학부로 바로 가는 거지 철학과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매력이 뚝 떨어져요. 철학과 힘이 빠집니다. 철학과 진학하지 않아요. 그죠? 대학들이 철학과에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이거 폐과시켜 풀 수도 없고 신입생 안 오는데 폐과시키면 되는데 맞죠? 폐과시키면 되는데 참 용기가 없어요. 한국의 대학을 보십시오. 철학과 폐과시켜 풀지 않습니까? 폐과시켜도 별로 안 놀라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폐과시켜도 머리 막 깎고 폐과시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도요. 머리 깎은 사람만 손해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바리깡 사는 거 쓸데없는 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폐과를 안 시키고 뭐냐 하면 교수도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의 연봉이 100탈러에서 175탈러입니다. 신학부가 300, 그러니까 목사, 이때는 이제 개신교 지역이니까 목사죠. 신학부에서 목사가 338달러에서 557달러입니다. 많죠. 역시. 법학부는요, 200에서 500입니다. 의학부는 100에서 200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거 왜 적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벌어 오거든요. 딴 데 가서 벌어 옵니다. 이거 의사예요. 법률인입니다. 법률가예요.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벌어 올 수 있어요. 이건 딴 데 가서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지금 우리나라 사회처럼 강신주나 진중권 선생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덤에 침을 뱉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철학과는 대학 안에서는 아니면 철학과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돈 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부는 대학 아니면 안 됐어요,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이 더 좋죠. 연봉은 그렇다고 해서 적게 주지도 않고, 그죠? 그때 비해서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뭐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시민 강의 등 같은 걸 해서 외부에서 돈을 벌기도 더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힘들어진 겁니다. 철학이 더 이상 예비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8세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세기나 20세기에 오면 철학은 쓸데없는 게 됩니다. 하위 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상위 학문, 특수학이 다 성장해도 다 상관없는 거. 이 사회 사는데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허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철학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그것도 철학이라고 20세기 사람들이 또 울어먹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보세요. 이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은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 완전히 철학이 리셋돼야 되는 게 19세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학 박사 같은 것도 나온 것이 19세기입니다. 개별 분과 학문의 하나로서 철학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도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쉬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판사하는 펜이 있거든요. 아이펜슬 이게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됐다는 중간에 잠시 끊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잠시 그 사이에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띄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성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일이 다 확인 안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이래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철학의 쓸모가 어디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철학이 어디에 무슨 쓸모가 있지? 그죠? 어떤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인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성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신학이나 뭐 법학이나 의학의 밑에 있는 하위학이 아닌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올라갑시다. 우리는 토마시우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마시우스. 이 사람은요, 다시 주로, 자, 이분이라고 했죠. 요 밑에 보면 야콥 토마부스 하면서 프로페서 필로소프스. 자, 이 뭐예요? 철학 교수다 이 말이에요. 철학 교수. 그런데 이분이 있었을 때만 해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비학입니다. 아직까지 철학은 예비학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가기 이전에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종교개혁은 신교와 구교로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철학부를 마치고 가는 게 가톨릭 교회밖에 없죠. 가톨릭 교회 신부나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도 개신교 신학의 예비를 위한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중세의 쭉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부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에서는 개신교 신학을 위한 예비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루터교회 소속 철학자들이 중세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혹은 참고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혹은 고대 헬라어로의 회귀하는 철학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루터는 스콜라 신학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막상 아까 멜랑히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이룬 철학적 성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수용할 건 수용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카메나 둠스코투스 해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문헌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계속 쓰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성경 원전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한 신조어들이 등장합니다. 온토로기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온토로기아. 이게 온토스 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둘 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조어들, 중세 때 있었던 용어들이 라틴어로 된 용어라면 초기 근대를 거쳐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넘어가면은 이제 헬라어를 조합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해요. 그죠? 이것이 이 말은 지금 온토로기아, 존 제론이 말한 1606년에 등장합니다. 이게 야콥 로하르두스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쓰냐 하면은 옥도아스 스콜라스티카 이 책에서 이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교과서예요. 이 책은 무슨 말이 이 온토로기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책은 교과서입니다. 라틴어 헬라 문법, 논리학, 수사학, 천문학, 윤리학 등등을 다루는 6개의 책을 묶어 놓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교과서가 등장을 시작합니다. 교과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이렇게 스탠다드한 교과서가 없었어요. 교과서가 없이 물음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과서는 지금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해오고 그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물음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묻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게 맞아라고 배우게 돼요. 그런 형태의 교과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라는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있던 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각자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신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오랜 중세의 자기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학생들에게 더 이상 이것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형태의 교과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처럼 질문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19세기 때까지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신교에서도 그렇죠. 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혼란이 없는 겁니다. 왜? 그것만 배우기 때문에요. 그게 맞다고 배우거든요. 그런 형태의 교과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도 분리를 막기 위한 교과 과정, 철학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됐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가톨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아레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선두로 해가지고 예수에서 만든 일련의 철학적 성과물들은 교과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르멜 수도에서 만든 살라만카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12권짜리도 이것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한 명이 저술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뭐냐 하면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암기하면 돼요. 네, 암기하면 돼요. 수아레스의 형이상 논고라는 것도 근대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교과서입니다. 이게 교과서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걸 주로 읽거든요. 형이상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책을 읽어요. 이것에서 무엇임을 배웁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과거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그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계승하여 발전시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올라오네요. 자,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를 묻는 수업에서 그죠?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무엇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인지 아닌지를 묻는 수업에서 이제 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수업에서 신은 존재한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해서 너가 알아서 고민해가지고 뭔가 꺼내라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무엇인지 알려주는 형태의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량의 학생들, 다수의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중세 때는 대학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못 가르칩니다. 학생하고 교수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수업하라는 거지,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것이야 받았어, 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니까 받아 쓰고 외워라 이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다양성의 생각들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무엇인지 아닌지는 저마다 나는 O나 X냐 하면 O인 이유도 저마다 다르고 X인 이유도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토마스 아퀴나스 주의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토마스 아퀴나스 주의자라고 불리면 싫어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토마스 아퀴나스 주의자야? 왜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데? 그런데 근대 초기 이후에 넘어오면 아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근데 개신교회도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고 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1600년에 가톨릭교와 개신교회는 둘 다 교과서성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개신교회는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새로 생긴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학의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을 교과서적으로 만듭니다. 우선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 요약집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시 같은 거 하면 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국사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암기하고 시험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보면 몇 가지 이런 책들이 실제로서 형이상학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명제화 시켜서 암기시키는 6-7페이지짜리 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익히고 신학을 넘어갔을 때 자기가 철학에서 배운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 요약 정리된 걸 익히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뭡니까? 교과서 생산의 시기다. 이 시기는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마다 나눠지면서 이제 개별적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모두 개신교 여러 교파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내가 무엇임을 주입받고 배우고 내가 누구의 정신에 따라서 철학을
혹은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임을 배우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교과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와 달라지게 돼요. 거의 근대와 중세의 이 부분에 등장하는 문헌의 형태 차이입니다. 온토로기아라는 책들도 그런 식의 책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데텐센시아에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책들이 있다면, 자, 엔스, 우리 보면 존재자라고 할 거예요. 존재자란 무엇인가 쭉 나옵니다. 그런 책은 없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교과서의 시대가 열린 거고, 우리가 이걸 토마시우스의 책은 교과서입니다. 형이상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시우스에게 이 글을, 이 토마스에게 이런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철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 신학을 하건 법학을 하건 의학을 하건 그렇게 나갈 사람입니다. 그게 예비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깊은 철학적 사고보다는 명자화돼서 쉽게 접근되어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명자화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잘 이해를 못하면 그거라도 우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라도. 엔스는 무엇이냐? 그럼 엔스가 무엇인지 상당히 오랜 많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우고 엔스는 무엇인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존재자는 무엇인지 외우면 당장 시험을 칠 수 있고 신학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위학으로 머물다 보니까 철학과 자체가 이렇게 교과서 만드는 형태, 그리고 그 자체로 깊어지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밖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스피노자라고 하는데 못하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이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서신 주고받으면서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 안에서는 그 커리큘럼에서, 근데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비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토마시우스의 글을 앞으로 읽어가요. 근데 토마시우스의 글을 읽으면 뭐가 있냐 하면은 중세 형이상학의 성과를 정리합니다. 토마시우스의 이 사람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은 언제 책이에요? 이 책은 근대 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근대를 살아가면서 중세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을 책이에요. 그래서 중세 형이상학을 공부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자신의 그 요약의 능력, 그리고 자기 철학이 들어간 요약의 능력으로 중세 형이상학을 정리한 겁니다. 중세 형이상학의 물음들, 우리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재자는 무엇이고 가능태는 무엇이고 현실태는 무엇이고 보편은 무엇이고 등등등등등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그것은 이거야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의 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신학부나 법학부나 의학부에 가기 위해서 그걸 달달 외우려고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토마시우스의 정리, 토마시우스의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중세적 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중세 형이상학의 교과서로서 토마시우스를 통해서 중세 형이상학의 내용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 형이상학을 반성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근히 도대체 정말로 2000년 이런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두고 이렇게 고민했는가? 있다라는 것의 문제거든요. 있다라는 것.
그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은 무엇으로 있죠? 그냥 있기만 하진 않잖아요. 연필이 있다면 연필로 있는 거고, 유대칠이 있으면 유대칠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뭐예요? 어떤 본질일 거고, 있음은 존재의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중세의 형이상학의 많은 부분은 본질과 존재의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이면 변치 않는 경우가 많죠. 책은 이 책 저 책 그 책이 있는데, 책은 이 책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있음에서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건 아니죠. 책은 그 하나의 책이 없어져도 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이 옛날에 대나무로 만든 죽감 보는 시절부터 종이로 있는 책, 그리고 옷에 전자책, 이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도록 그 형태적인 모습들은 달라지고, 있다가 없다 개별적인 한 권 한 권의 책들은 변해도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형이상학이 다루는 것이 본질과 존재가 실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게 실제로 다르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본질을 아는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아는 거다. 있지도 않은 걸 알지는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해태다, 청룡이다 이렇게 상상의 동물도 개념으로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면 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은 존재와 본질은 같다고 보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아니다. 존재와 본질은 다르다. 물음이 다르자.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과 무엇인지의 물음은 물음 자체가 다르고 그 답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고민들이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사기로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짜 행복이 없을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진짜 있는 행복. 그러면 진짜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사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형이상학의 물음은 윤리학의 물음. 근데 고대 철학에서 윤리학의 물음은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속아갖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 진짜로 있는 것 가운데서 진짜로 좋게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진짜 있음은 무엇인지, 이 사회의 진짜 있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것이 과거의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도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하다 중간중간에 이것이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책이 왜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하위학으로서 쉽게 철학적 성과물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신학을 할 때 그걸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각자의 삶에서도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체적인 학을 하건 직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보편적인 물음, 과연 무엇이 진짜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 물음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삶에서 어쩌면 나름의 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것은 계속 고민된 겁니다. 불교의 고민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고민들도 사실은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토마시우스의 형이상학 교과서를 같이 읽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장 한 장 제가 번역한 것들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보내드릴 겁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이 화면에 제 번역한 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프린트 하셔서 상황이 되면 프린트 하셔서
그 프린트한 거 위에 같이 저하고 읽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미라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무슨 코미디언처럼 웃겨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1600년대에 거의 마지막으로 예비학으로 있었던 철학의 시기, 그때 교과서를 만들던 사람들의 시대, 그런데 신구교가 나눠지면서 이제 구교, 가톨릭에도 교과서 만드는 사람, 신교에도 교과서 만드는 사람이 등장했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답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인지를 공통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각자 교파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근거가 되어지는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은 가톨릭의 신학에 맞는 예비학으로서의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루터교의 철학자들은 루터교 철학의 신학에 맞는 철학을 만들어야 했다. 뭐 저는 칸트도 그거와 크게 다른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철학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세요. 하지만 뭐 오늘 그 앞으로 있어야 할 것들의 예비적인 지식들을 나눈 정도고요. 사실 철학의 뒷배경은 그래 많지 않아도 그걸 같이 읽어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강의 재밌었다는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